네, 여러분, 우리 46번 계속해서 보시죠. 자, 46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는 대송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하는 것 1번, 과 2번.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하는 것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분류를 적용할 때 서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번이 뭐예요? 1번,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한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밑에 있는 강제대손 사유,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요런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한다 라는 거야. 딱 정해놨죠. 강제대손 사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벤트, 요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대손한다라는 거예요. 대손으로 처리한다라는 거고. 파란색. 2번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그거를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송금으로 비용으로 계상한 날 그 해의 송금으로 한다. 앞에 여기 발생하여 계상했다. 여기서 선택이 들어가 있죠. 회사의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2번은 뭐예요, 여러분? 밑에 임의대손 사유인 거죠. 결산조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런 밑에 있는 그 파란색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회사가 그 일어난 후에 시기를 선택해서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내년 혹은 내후년 시기를 선택해서 그때도 야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그 시점에 비용으로 계산하면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임의대손 사유예요. 자, 다시 한번 반대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그럼 강제대손 사유야. 이런 사유가 밑에 발생해서 빨강이들. 그럼 어때? 이 경우는 만약에 X1년도에 밑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X1년도에 결과적으로 송금이 돼야 된다고. 회사가 장부에 100원이라고 하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 100원이 X1년도에 그럼 X1년도에 비용으로 만약에 100원이라고 송금 처리했다.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 되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회사가 아니야 나는 더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장부에 그대로 채권도 100원 그대로 두고 비용 처리하지 않았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은 야 이놈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는 강제야. 강제로 비용 처리하는 거라고 채권 죽여.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거는 강제 사유라는 거예요. 회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시기를. 됐죠? 요건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정리합시다.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객관식에도 자주 나오고 주관식 풀이할 때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뭐 잠깐만 언급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신고조정사항이 이벤트가 발생했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회사가 이 채권을 죽이지 않았대요. 그럼 주관식에서 이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채권을 죽여야지. 송금산입 채권 100원 마이너스 유보. 이게 선행세무조정이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나서 채권을 죽이거나 비용을 더할 걸 더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제대로 된 대손충당금 한도 시부인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지금 들으실 때 계산 문제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시험 전에 주관식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 대손충당금은 매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나중에 하실 거니까 그때 떠올리세요. 한 번 더. 자,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세무조정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주관식에서 또 보자는 거죠. 자, 송금 시기를 선택할 수 없고 이런 강제사항인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뭐 상법, 수표법, 민법, 어음법 뭐 이런 거. 각종 법들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 죽어야 된다는 거지. 소멸시효 완성되면. 법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때로 여러분 이 채권은 없어지는 거야.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됐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법. 일단 법이 기본이야. 소멸시효는. 법에 딱 정해놨다고. 이거는 못 받아 라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 채권을 못 받는 걸로 볼 거야. 법은. 이렇게. 됐죠? 회생계획 인가에 결정을 했다는 거야. 혹은 법원이 면책 결정을 했다는 거죠.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법에 따라 밑에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게 있을 거야. 법에 따라 서민금융지원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됐대. 그러니까 안 받는 걸로 채무자한테 야 너 이거 갚지 마라고 그걸 확정시켜줬다는 거예요. 법에서.
됐죠? 그런데 채권자가 야 나는 법에서 뭐라고 하든 받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됐죠? 이렇게 신고조정상 빨갱이들 다 아시고요. 이제 파랭이 볼게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대손 사유가 일단 발생하고요. 엔드 요건으로 그 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그 다다음에 해도 되고 시기를 선택해서 법인이 IS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계산하고 BS상 채권을 죽이면 그 해의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됐죠? 사유가 발생한 후에 법인이 언제 송금으로 할지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앞에서도 봤던 거다. 요거 되게 많이 나오죠. 일단 여기가 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볼드, 색깔 처리되어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요거 시기도 많이 나온다고 앞에 클립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드렸죠. X1년 6월 30일에 만약에 부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X1년도 아니다. X1년도 12월 31일은 뭐다? 6월이 되는 날이야.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뭐다? 6월이 지난 거야. 6월 이상이 지난 거라고. 언제부터가? X2년 1월 1일부터 송금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차이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차이지만. 자, 수표 혹은 어음 혹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수표하고 어음은 중소기업계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 것만 되는 거예요. 지금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언급 한 가지 더.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야. 부도가 발생했더라도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A라는 회사가 B 회사한테 받을 책 수표 어음 이런 게 있는데 부도가 됐대 B가. 그런데 그 전에 A가 B한테 야 내가 너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네가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어. 우리 저당권 B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너 이거 안 갚으면 이거 예를 들면 토지 이거 내가 가져간다 해놓은 거야. 그럼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당권은 여러분 그냥 가서 이렇게 이름 적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다 내가 설정을 해놓는 거야. 어떤 날짜의 기준으로 내가 요거 찜했다 이런 식으로 등기를 다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 그래 얘가 못 갚게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사유가 충족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토지를 내가 갖고 오면 되거든. 저당권을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부도 발생일로 6월 이상이 지났더라도 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잖아. 그러면은 어때? 이 채권은 죽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설정하고 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됐죠? 문제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거 페이크. 설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6월 이상이 지났다고 해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왜? 받을 수 있으니까. 회수할 수 있잖아. 다른 재산을 통해서. 됐죠? 자, 다른 파랑이들 뒷페이지에 여러분 이거 꼼꼼하게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미수금. 여러분 여기는 둘 다 걸쳐집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이야. 이거 뒤쪽에 고쳐놓은 그 부분도 있는데 딱 요 페이지는 제가 못 고쳤네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 여기는 이 중소기업에 둘 다 영향을 끼칩니다. 반복될 거야. 이따 보다 보면 제가 뒤에 고쳐놓은 게 보일 거예요. 아무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은 기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약속한 날짜예요. 회수, 내가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 그게 2년 이상 지난 것. 알았죠? 특수관계인하고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빼고요. 됐죠? 짜고 치지 마라 이거야. 그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앞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전에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6개월 이상 지난 이었고 여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중 회수 기일. 아까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부도는 여러분 나 망했어 이렇게 못 갚겠다고 뭔가 느낌만 가지면 돼요. 부도라고 하면 파산, 부도 이런 것들 알죠? 부도가 났다는 거. 그때부터 6월 이상 지났다는 거고 여기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인데 받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거. 이거는 회사는 살아있더라도 알았죠? 부도 난 건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약속한 날짜. 아니 너 왜 안 갚아? 어려워요 못 갚아요 이러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지. 그게 2년이 지났다는 거야. 그러면은 많이 버텼다는 거야. 대손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걸로 법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지금 파랑이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파산, 사업 폐지, 사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나요? 이거 강제사항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야. 법에 따라서 땅땅땅 소멸시효 완성 이 채권은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요. 파산했더라도 채무자가 어려워 강제집행 당했더라도 뭐 사업을 폐지했더라도 뭐 사망했더라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쪽을 하더라도 실종했더라도 내가 찾아서 받겠다 이거지. 아무튼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 그 느낌을 가지세요. 이 감성세법 이렇게 해야 공부할 게 줄어들어요. 어떻게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나중 보면 아니 사망인데 어떻게 받아? 이거 그냥 강제사항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채권자가 받겠다고 한다면 받게 놔두겠다 이거예요. 이거 미묘한 차이 알겠죠? 채무자가 이런 사연이 있어 사망했어 그럼 받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이렇다는 거야. 나라한테 야 가만히 있어 보자 나 받을 수 있다니까 실종했어? 내가 찾아서 받겠다고요. 막 이랬다고 해봐. 그럼 세법은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받을 거면 받아봐 라고 한다고. 근데 다음에 1년 동안 찾아봤더니 못 갚겠어요 하면 어때?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인정해 준다고. 그게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알았죠?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 죽여야만 되는 강제사항은 아니구나라는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회수하기로 약속한 날이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여기 위에 봐봐. 2년은 아니야? 근데 6개월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뭐 소액이라는 거야. 3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면 딱 30만 원도 포함됩니다. 금액이 작아. 그래서 이게 뭐 채권자 입장에서 야 이거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야. 그냥 에이 그냥 안 받는 걸로 비용 처리하고 이 채권 털어버릴래요? 비용 처리할래요? 라고 하면 인정해 준다고요. 됐죠? 이 회수기일 6월 이상 지난 여긴 여러분 중소기업 이런 요건 없죠? 아까 전에 위에 2년 여기는 2년 회수기일 2년은 중소기업 것만 이렇게 2년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소액 채권에 대한 거는 6개월 이상 지나면 된다는 거야. 중소기업하고 상관없어. 중소기업 아닌 외상매출금도 돼요. 미수금도 되고요. 됐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그냥 뭐 알 것 같지만 이게 헷갈리게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는데 여기 중소기업이 많이 꽁 빠져있다고요. 문제. 그럼 그게 틀린 문장이 되겠죠. 중소기업이 한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헷갈리는 말씀 더 드릴게요. 자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법. 그런데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신고조정사항이 아니라 결산조정사항인 거예요. 이거는. 읽어봅시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느낌으로 어떻게든 숙지해야 돼. 앞에는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 막 되게 칼날 같은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 감을. 소멸시효가 완성됐고요. 여기 막 뭐야? 다시 보자.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면책 확정 압류 경매 취소.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감이 세다 이 말이야. 즉 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제가 세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인정할게요. 자 아무튼 면책 확정 이런 것들은 이 용어가 갖는 것들이 되게 날카롭다는 거야. 그래서 법상 용어가 이러니까 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법에서도. 하지만 파랑이 여기 법이지만 조금 아직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 받으려면 받아봐. 화해. 둘이 화해했어? 민사소송법인데 소송법에서 뭐 서로 싸움이 났는데 화해했대요. 조정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이것도 확정됐다는 건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뭐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화해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시험 문장에. 화해 여러분 제가 엄밀하게 저도 사실 법을 엄밀히 모르고 하니까 느낌으로 가자고. 화해? 이거는 법이긴 한데 그렇게 강한 표현이 아니잖아. 소멸시효 무슨 확정 이런 게 확정이긴 하지만 화해니까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이게 제가 엄격하게 하면 잘 그렇지만 이런 느낌이 오히려 외우기 좋다고요. 알았죠?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화해하면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죽이겠다면 인정해주지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가 판단해서 채권자 네가 판단해서 이거를 죽이지 않겠다면 그것도 인정할게.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요. 됐죠? 스토리가 있는 세법. 알았죠? 자, 수출 관련 채권으로 무역에 관한 법령이긴 하지만 무역에 관한 법령이긴 하지만 요거는 뭐다? 결산조정사항이자. 여러분 알았죠? 요것도 그냥 어느 정도는 숙지, 암기 해야 돼.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별할 수. 이걸 쓰라고는 당연히 안 나온다고요. 주관식에서도. 객관식에서 혹은 주관식에서 예로 나왔을 때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러분 객관식에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관식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관식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회사가 만약에 이 채권을 죽이지 않았어요. 채권이라는 자산을 안 없앴는데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면 죽여야 돼요. 근데 결산조정사항이라면 회사가 살리기로 한 선택을 존중해서 그대로 둔다고요. 세무조정 안 한다고.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앞에 가서 풀어봅시다. 앞으로. 딱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 뭔가 버벅이 뭐 이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튕겨나가더라고요. 자, 그래도 마지막이라서 다행이다. 풀고 다시 돌아갈게요. 47번으로. 1페이지 처음으로 왔어. 이 프로그램상에서. 자, 일단 다시 볼게요. 5번.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이사에서는 경매가 취소된 민사집행법. 화해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파랑인 거야. 이거는 신고조정사항이죠. 5번은. 근데 나머지 4번 볼까요? 4번. 뭐 빨강이로 볼까? 아니다. 이거 뭐 오렌지로 봅시다. 회수기일 6월 지난 30만원 이하. 중소기업 아니어도 되죠? 이거는 소액채권이에요. 소액채권. 30만원 딱까지 괜찮다고 이제 30만원 이하. 6월 이상 지난 6개월이 지난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되는 거야. 이거 지난다는 표현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따가 나중에 국기법에서 조금 더 기간과 기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거예요. 여기서는 확실히 알아두자. 지난다는 표현은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과거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루 전이 6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됐죠?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봐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법이다. 신고다. 이러면 틀린다고 이거. 헷갈릴 수 있다고요. 민사소송법인데 화해했니? 제가 갑자기 웃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 화해했다면 회소불능으로 하더라도 혹시 받을지도 모르잖아. 너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결산조정 사항으로 봅시다. 저도 헛웃음이 나네요. 저도 뭐 이렇게 강의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봐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자, 아닙니다. 계속 합시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그죠?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1번 어음, 2번 수표, 3번이 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앞에 어음이랑 수표는 중소기업이라는 전제가 없었다고. 그냥 어음 1번, 2번 수표, 3번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받을 권리인 외상매출금 3번. 됐죠?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뭐? 결산조정사항이었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제가 항상 딸려 있어요. 명확하게 주신다고, 주재자가.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요것도 전제고요. 부도 발생일 이전에 생긴 외상매출금이어야 돼요. 요것도 아까 말씀은 처음 드리지만 요것도 전제고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해서 내가 돈을 회수하면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이 채권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죽일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저당권을 여기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죽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4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 나오죠? 이건데 뭐 회술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바랬죠? 아까 바랬던 거.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 그거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 2년 이상 지난 거. 부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3번처럼 부도가 발생해서 6월이 지난 경우는 아니더라도 회사가 살아 있더라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럼 뭐 죽여도 된다라는 거야. 죽일 수 있게 해줄게. 결산조정사항으로 본다는 거야. 단, 요 전제도 같이 봅시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외상매출금은 제외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1, 2, 3, 4는 결산 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임의신고가 아니고 여기 임의대손사유, 결산조정사항. 5번 같은 경우는 강제대손사유, 신고조정사항.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합시다. 다시 돌아가서 100몇 페이지니까 100쪽까지 쭉쭉 갈게요. 짠. 아니야. 더 간다고? 한 번 더 감가상각비 넘어서는 110몇 쪽이군요. 자, 40. 오케이, 47번. 자, 그럼 47번 봅시다.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 소멸시효 완성! 그죠? 요거 뭐다? 강제사유. 무조건 그 해에 죽여야 되죠. 완성된 매출금은 해당 소요가 발생하여 손비로 개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대 소득금액 계산을 송금에 사료합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이 뒤에 여러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강제대손사유다라고 친절하게 심플하게 주면은 너무 쉽겠지만 이렇게 풀어서 지금 주어졌잖아. 이 표현은 뭐라고요?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엔드 요건으로 회사가 장부에 계상
선택해서 계상한 날 그때 송금으로 인정한다, 산입해준다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이 송금에 산입한다는 게 강제사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겠죠. 여기서는 실제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야. 여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지금 이 말은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사유 발생하고 그 해에 하든 그 다음 해에 하든 회사가 장부에 대송금으로 처리하면 그때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틀린 표현이지. 소멸시효는 강제사항이니까요. 그 해에 무조건 송금 처리돼야 되니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자, 여기가 틀렸지. 이제 바로바로 알죠? 우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권을 포함하지 않아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송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산조정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가 틀렸다는 거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런 전제를 봐봐. 앞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슥 하고 뒤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던 문장이잖아. 근데 이거를 거래분을 포함하는 걸 바꿔서 문장 안으로 지금 슥슥 들어왔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객관식 실력이에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거를 입체감 있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됐죠? 자,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해 횡령행위 회수를 위해 법에 의한 재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되게 생뚱맞아요. 그죠? 이런 거 뭐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밑에 보세요. 122번. 자, 여러분 대손 불능 채권은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거 가, 나 다 기억나세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리고 채무보증 구상채권,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그리고 부가세법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온 경우 이거 3개만 대손 불능 채권이에요. 자, 이거 3개만 대손 불능 채권이고 이거 나머지 이 대손 불능 채권 3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유, 강제대손 사유, 임의대손 사유를 충족하면 채권을 죽일 수 있어요. 대손 불능 채권은 어떤 의미라고? 대손 사유를 충족했더라도 얘들은 죽일 수 없다라고 했잖아. 얘들만 해당되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이 대손 불능 채권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애들 외에는 대손 불능으로 채권으로 정해진 애들 외에는 사유 충족하면 다 대손 가능하다고요. 대손 처리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거 이거 되게 뭐지 이거 생뚱맞은데? 맞아요. 생뚱맞은 게 맞은 거야. 대손 불능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문장이 길고 그럴싸해 보여서 뭐지라고 싶지만 확실히 알아두자고. 대손 불능 채권 3경우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다 대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4번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거지. 동일인에 대해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뭐가 유리하다고요? 납세자 입장에서 뭐가 유리해? 매출 채권 총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를 계산하게 하는 게 대손 충당금 한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하니까 기본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우리 둘이 이거 퉁쳐서 네팅한 금액으로 주고받자, 네팅해서 그냥 순액만 한쪽에서 한쪽 주자, 이렇게 계약을 약정을 미리 했다면 약정하고 남은 순액으로 그 순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러면 무조건 틀린 거지. 됐죠? 약정 유무에 따라 다르죠. 됐죠? 5번.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손 불능 채권 3개 중에 1번이었잖아. 뭐라고? 이 경우는 대손 불능 채권들 3경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리고 2번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3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미 혜택을 받아버렸어. 그 법에서.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죠? 대손금으로 죽이지 못한다고. 이 대손불능 채권 3경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봐, 이 표현.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사유가 생겼어. 그래서 회수할 수 없는 게 확인됐더라도 채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봐봐. 내용 정리 어느 정도 되니까 풀이가 점점 속도가 붙으시죠.
너나 붙겠지 나는 안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48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동그라미. 여러분 이거 표현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했든 송금 산입한다는 건가요?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야. 이거는 왜? 이 차의 뉘앙스에 대해서 우린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어떻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 만약에 100원짜리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100원을 대송금으로 계상해 뒀다는 거야. 채권을 죽였어. 그러면은 그 확인해보고 잘했네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죽였다. 채권이 100원이 있다는 거야. 자산 재무상태표에. 근데 소멸시효는 완성됐어 그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야. 송금 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100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표현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송금에 산입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거든. 여기서는. 됐죠? 이럴 땐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저렇게 쓰인다는 거야.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지만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표현은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2번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채권 어떤 사유가 충족됐더라도 너 그거 안 갚아? 너 내가 저당권 설정해 놨던 땅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이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경우는 다시 한번 3개 수표. 어음. 3번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3개였어. 됐죠? 대송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왜?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받을 수 있잖아. 거기서 받으면 되잖아. 라고 본다고 세법은. 됐죠?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우리가 주관식에서 하는 그 한도 계상에 할 때 설정 대상 채권, 그죠? 얘는 매출 채권 누락액,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 부인의 채권의 가액 등을 포함한다. 이거 혹시 제가 뒤쪽에 계산 문제 이론 정리를 넣어놨을 것 같아요, 아마. 그죠?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안 넣어놨나? 넣어놨죠? 자, 3번 보세요.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과 여러분 이 부분 주관식 올인원에 있는 부분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장부, 회계, 장부상,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기말잔액이 있겠지. 어디 있어? 장부에 있겠죠. 재무상태표에 있다니까. BS에 있다고요. BS에. 거기에다가 뭐를 반영해줘야 세법상 채권가액으로 바뀝니까? 자산이니까 플러스 유보는 더해주고 마이너스 유보는 빼주면 되겠죠. 그게 여기야. 빨간색 부분이 그거예요. 채권에 귀속되어 있는 당기말 유보 잔액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했더니 플러스 유보가 남아. 그럼 더하기가 될 거고. 이것저것 다 이 채권에 관한 유보를 정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유보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겠죠. 됐죠? 그게 이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 유보 잔액에서 당기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고 기말 유보 잔액을 반영까지 하면 어떻게 돼? 당기말 유보 잔액이 된단 말이에요. 기초 유보에다가 단기 변동분을 반영하면 기말 유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준 유보 변동은 어떻게? 여러분 아까 예를 들면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데 주관식에서는 다 보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 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회사가 채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이 장부상 기말 잔액의 채권이 이렇게 1,000원, 저 총액이 1,000원인데 이 중에서 2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런데 회계상 장부에 200원을 안 없앴다고 하면 이 1,000원 안에 들어있는 상태 그대로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세무조정, 송금 산입, 200원 채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한다고 했지? 마이너스 유보가 뭔데? 자산을 죽이잖아. 자산을 깎아내는 세무조정이죠. 맞죠? 송금 산입은 뭔데? 비용을 키우면서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죽이는 거잖아.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유보가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가 200원이 있어야지. 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을 해야겠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돼? 세법상 금액은 800원이 되잖아요. 회사가 계상한 1,000원, 그리고 이번에 세무조정하면서 생긴 마이너스 유보 200원을 반영하면 기말 세법상 채권 금액은 800원이 되죠. 이런 식의 조정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앞에 표현을 볼게요. 3번 표현 봐봐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세법상 채권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매출 채권을 누락했어.
있어야 될 매출 채권을 죽였어. 그럼 이건 플러스 유보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세법은 얘를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살려야지, 채권을, 자산을. 그때 플러스 유보겠죠. 근데 이거, 잠깐만요. 아까 소멸시효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이 예의 반대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마이너스 유보의 예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플러스 유보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가 다 반영돼야 돼요. 하지만 아까 소멸시효 사례는 마이너스 유보가 생기는 경우이고요. 지금 여기 매출채권 누락은 세법 관점에서 누락됐다는 거야. 이 말이야. 회계는 100원으로 봤는데 세법은 130원. 너 30원 왜 없앴어? 매출채권 누락 왜 했어? 그럼 플러스 30 해야 되지. 플러스 유보라고요. 그 경우 여기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대손으로 처리했다가 대손이 부인됐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 말은 자, 잘 들으세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어. 근데 회사가 착각해가지고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해 연도를 착각해서 그 전해에 송금 산입해서 채권을 죽였어.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지. 야, 너 이거 아직 소멸시효 완성 안 됐는데 왜 죽였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살려야죠. 그게 이거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회사가 죽였어. 그러면 대손을 부인한다고요. 대손금, 그 비용을 부인한다는 말이 송금 불산입, 대손, 송금 부인, 자산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자산은 다시 업, 플러스 유보. 그죠?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표현이에요. 3번은. 플러스 유보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야 세법상 잔액이 되고, 마이너스 유보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반영해야 세법상 잔액이 되거든요. 그 말이야, 이거는. 됐죠? 오케이. 송금에 산입한 대송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자, 과거에 송금에 산입한 금액이 회수됐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그 해의 입금으로 본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받아들입시다. 아시아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오케이, 맞읍시다. 맞게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외상 매출금 등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금이 아니며 대손금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자, 틀렸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밑에 풀이가 있을 거예요. 5번에 대해서. 자, 여기 있죠. 대손 불능 채권인데 요거 주의하자고 했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대손 가능한 채권임에 주의하자라고 했어. 여러분,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새우깡 만드는데 우리 그 친척이 하는 회사 사람들이 새우깡 먹고 싶어. 그럼 내가 거기에 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다 부인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그래서 새우깡 값 나중에 줄게라고 해서 매출채권이 내가 생겼대. 그럼 그거는 만약에 대손 가능한 채권이라는 거야. 내가 몰래 친척 회사에 돈을 몰래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생긴 회사매출금은 대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장은 틀린 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33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다음 거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할까요? 한 번에 합시다. 물 잠깐 먹고 한 번에 합시다. 내용이 반복되니까요. 자, 1번 49번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둘 다의 지금 수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다. 송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거래부는 제외입니다. 맞아. 일반적인 표현이잖아. 맞아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맞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은, 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세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제사항이잖아요. 여러분, 문맥을 잘 봐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고조정. 만약에 회계상, 장부에 소멸시효 완성분을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죽였으면 그대로 두면 돼요. 잘 죽였구나. 근데 안 죽였으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 여러분,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이게 막혀있지 않거든. 여러분, 이게 좀 국어 문제가 갑자기 됐는데, 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괜히 그냥 걱정하는 거지? 라고 걱정하는 걸로 믿습니다. 강제사항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회계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이 금액은 이 사항은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아니고 신고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강제 사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한국말 아주 위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됐죠? 맞는 말입니다. 정기에 대손 처리한 대손 요건 충족 매수 채권은 단기에 회수하는 경우 입금 산입한다. 요거 방금 앞에서 잘 숙지하라고 했지? 회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기에 대손 처리 요건 만족했던 게 단기 회수되면 입금 산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 또 나오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세법상 금액에는 T상 금액에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인된 이거 플러스 유보를 말하는 거라고. 플러스 유보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장부상 금액에서부터 B 금액에서 요걸 더해야 T 금액이 나온다는 거야. 방금 말했던 거예요. 대손 충당금의 법정 한도.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에 뭔가 거꾸로 해석했네. 여러분 봐봐. 제가 풀면서 1번 가지고 계속 다르게 풀고 있었어. 1번이 죄송합니다. 쉬었어야 되는데 못 쉬어가지고 안 쉬어가지고 이랬나 봐. 자, 헷갈린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미수금은 여러분 봐봐. 헷갈린다고 했죠? 내가 헷갈렸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헷갈린 걸까요? 진짜 헷갈렸습니다. 자, 인정합니다. 봐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이라고. 6개월 이상은 뭐라고요? 부도 발생일. 그죠? 밑에 적어놓고 이랬네.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한 경우는 회수기일 경과가 아니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1번, 2번, 3번 3개 뭐? 수표. 1번 수표, 2번 어음, 3번은 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1번 어음하고 수표에는 중소기업이란 전제가 없다고 했어요. 됐지? 봐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6개월이 아니라 2년 이상이라는 거야. 6개월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야.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대손 충당금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각 사업연대 소득금액 계산이 있어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거. 유보로 처리한다. 맞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요? 우리 대손 충당금 주관식에서도 많이 하죠. 한도를 초과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 접대비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 한도 초과액을 기타 사 유출로 하죠. 암기해야 돼. 감가상각비 어떻게 해야 돼? 자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로 해요. 대손 충당금 결국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채권이라는 자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한다고. 됐죠? 여러분 1번은 봐봐. 교수님께서 알고도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이거 주의합시다 라고 해놓고 교재에다 써놓고도 틀리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요거를 분명하게 요렇게 낼 수 있겠다. 6개월 같은 경우는 부도 발생일하고 연결돼야 되고 회수기일 요거는 2년. 됐죠? 요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수하는 걸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행이야. 문제 안에서 찾아서. 문제 푸는 중에 이걸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자, 헷갈리는 거 좋다. 헷갈리기 쉽다. 이런 것들 공부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대송금 회수에 대한 처리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과거에 송금 산입한 대송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요것도 법인세법상 문항 조문 그대로예요. 이제 예를 들었던 걸 여기 이렇게 적어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한도 초과하면 송금불산입 유보, 한도 미달하면 그냥 둡니다. 왜? 감가상각비하고 마찬가지예요. 대손 충당금도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네가 그만큼 회사야 너 우리가 한도로 해놓은 금액보다 더 적게 대손 상각비 잡았니? 비용 처리 그만큼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다 나중에 하든 네 선택으로 난 네 선택을 존중할게. 결산조정 사항이니까요.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모두. 아셨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봅시다.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행위 회수를 위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재반 조치를 취했으나 어떻게? 이 직원이 재산이 없어. 그래서 회수할 수 없게 됐대. 그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어? 없다고 나왔지. 그런데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였잖아요. 있다고 나왔나?
그러니까 결론부터 하면 궁금하니까 보고 올까요? 몇 번이었지? 직원. 이건 앞에 건가 보네. 보고 올게요. 헷갈려서. 여기. 이거 아까도 틀린 걸로 나왔었네요. 아까 틀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왜? 대손불능 채권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경우는 사유, 강제대손 사유든 임의대손 사유든 사유를 충족하면 본다라는 거야. 뭘로? 대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였죠. 요 문장이 또 나온 거예요. 다시 뒤로 가서. 그렇죠. 이번엔 있다라고 했잖아. 아까는 없다라고 해서 틀린 게 됐고, 여기는 뭐? 대손불능 채권이 아니잖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사유에 해당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엔 맞는 문장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세무조정할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채무자의 파산. 여러분 봐봐, 제가 말했죠? 파산, 실종, 사업 폐지, 강제 집행은 요런 사유가 일어나고 회사가 그래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까지 해야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더 받겠다고 회사가 채권자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채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세법은 인정한다는 거야. 네가 더 받을 의지가 있으면 그래 채권 죽이지 않아도 돼. 나중에 더 진짜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해에 비용으로 인정해라라는 거야. 자, 근데 2번 보세요. 토형 그러니까 2번.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세무조정할 수 없다. 라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비용으로 처리하지 이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맞죠?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요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만약에 이게 신고조정사항이면 결산상 그러니까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송금 산입 해야 한다. 송금 산입 할 수 있다. 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거는 신고조정사항이니까. 근데 결산조정사항인데 얘가 장부에는 결산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세무조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 여분이 남았다고 해서 한도까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송금 산입할 수 없잖아요. 정기에서 넘어온 2월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됐죠? 오케이.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대손 충당 후 설정 채권이 아니며 대손금과 처분 손실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5번부터 볼게요. 대손 충당 후 설정 채권의 세무상 장부과액에는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야. 그죠? 매출 채권 누락액 플러스 유보 했죠?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손 부인된 송금 불산의 플러스 유보 이것도 플러스 유보죠. 이것들을 다 반영해야 세법상 장부과액이 된다는 거야. 회계상 장부 금액에서 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들을 반영해야 세법상 채권 금액이 된다. 이 말이라는 거 반복되죠. 동일인에 대한 또 나오잖아. 동일인에 대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표현까지 이건 똑같네요. 약정 유무 관계없이 상계한다.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짧게 마무리 정리합니다. 동일인에 대해서 내가 매출채권도 갖고 있고 그쪽에 갚아야 될 매입채무도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납세자 나한테 A한테 유리하게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유리해? 매출채권이 커야 대손충당금 한도액도 커지고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받는 금액도 커지고 그래야 송금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야 비용이 많이 인정돼서 세금도 적게 낼 거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할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상계하지 않는 게 기본이야 세법이. 근데 이 둘이 약속한 거야. A하고 B가 야 너하고 내하고 서로 매출채권 매입채무가 서로 막 혼재되는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정산해서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를 네팅해서 순액만 그냥 한쪽에서 그냥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한 번씩 정산하자라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다. 약정을 그렇게 했다면 상계하는 걸로 한다고요. 됐죠? 이거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 대손충당금 주관식 관련한 내용은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죠? 많이 보셔야 되는데 객관식 용어로는 이 정도 정리가 숙지가 되어 있다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객관식 공부한 게 주관식에서도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이거 많이 판단할 게 많거든요. 대손 충당금 쪽이 주관식에서.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파트 뭐죠? 지금이자 송금불사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